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손에 들린 건 반밖에 남지 않은 생수통과 편의점 도시락 하나. 오늘 하루 제가 먹을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저는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박지훈, 25살. 10월의 폭염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공사장 임시 일용직으로 일한 지 석 달째.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뜨고 6시 반이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해가 뜨고 1시간만 지나면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뜨거워졌습니다. 안전모 속은 찐통이었고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허리춤까지 내려갔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당 10만 원. 오늘 이 돈이 있어야 내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훈아, 물 좀 마셔. 쓰러지겠다. 옆에서 일하던 용식 형이 제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 조금 이따 마실게요. 물통에 남은 물은 이미 반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점심때까지 버텨야 했기에 아껴 마셔야 했죠. 형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했으니까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 사람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햇빛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체온계가 36도를 넘어섰다는 현장 소장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 하지만 누가 쉴 수 있었을까요? 쉬는 만큼 일당이 줄어들고 내일의 밥이 멀어지는데 말이죠. 저는 시멘트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25kg. 처음엔 무겁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깨에 짓눌리는 무게가 제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어머니께 이번 달 병원비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지난달엔 월세 때문에 보내드리지 못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가늘어진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걱정이나 해.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오후 1시가 넘어가자 현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진 것 같은데? 저 사람 괜찮은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 구석 그늘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은 끝났고 오후 작업이 시작될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축 늘어진 팔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뛰어가는 제 머릿속에는 시골에서 홀로 사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고 거칠었죠. 열사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제 물통을 꺼냈습니다. 반밖에 남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물.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물통을 할아버지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붙잡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남은 물이 모두 사라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장님, 119 좀 불러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야? 일용직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소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은데. 잠깐, 얼굴이 이거. 소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왠지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혼자 일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씌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쓰러져 계셔서. 그럼 신원을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어요.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손을 들어 저를 가켰습니다. 이 청년이 함께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당은 포기해야 했지만 이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는 제 뒤로 수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나중에 연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입금 언제 하실 건가요? 이번 주까지라고 했는데.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이 할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해서 모셔다 드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해주신 덕분에 괜찮아지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가족분들 연락처 아세요? 그건 저도 몰라서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오늘 일당은 물 건너갔고 월세 걱정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무사하니까 된 거지.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찾으시네요. 저는 일어나 병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고맙네, 정말.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지훈입니다. 지훈이라. 좋은 이름이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있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자네의 물통이랑 도시락. 미안하네. 오늘 자네 끼니였을 텐데. 그제야 저는 제 가방이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사장에 두고 온 도시락과 물통. 저녁은 굶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무사하신 게 더 중요하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 뜨거운 여름날에 우연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병실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 43,000원. 오늘 일당을 받지 못했으니 이번 주를 이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저희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묘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사장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소장님의 전화는 오지 않았죠. 네 번째 날 아침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전화기 너머로 소장님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이번 주 일은 다른 사람으로 채웠어. 자네가 그날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는 괜찮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 일단 인원이 다 찼거든. 자리 나면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것,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착한 마음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8,000원. 이틀치 식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월세는 다음 주까지 내야 했고 어머니 병원비는 이미 한 달이 밀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지훈 씨, 월세 입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이번 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목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다음 달부터는 계약 연장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35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지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죠.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시급 9,500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점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기요, 아르바이트 아직 구하시나요? 점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몇 살이세요? 25입니다. 경력은? 편의점은 처음인데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이라 힘든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11시에 출근해 보세요. 일주일 해보고 결정할게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소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점심시간인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정장 입고 출근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천천히 걷는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죠. 저는 얼른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 지훈이.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네 생각을 많이 했네.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저도 할아버지 건강이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자네, 밥은 먹었나? 저는 손에 들린 삼각김밥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방금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게 점심 전부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팔을 이끌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세. 밥이나 한 끼 사주고 싶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네. 밥 한 끼 사는 건 당연한 거야. 결국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요즘 일은 어떤가? 저는 국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공사장 일은 끊겼어요. 왜? 그날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느라 현장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원래 일용직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 잘릴 수 있죠.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나? 오늘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해요. 11시부터 아침까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만으로는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계세요.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한 달째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죠. 저는 국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네, 이거 받게.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이건 못 받아요. 왜 못 받나? 자네가 나를 살렸는데.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건. 저는 봉투를 할아버지 손에 다시 쥐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자존심도 좋지만 할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의 그 마음 이해하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짐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헤어지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게. 내 번호 줄 테니. 할아버지는 종이에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도 몸 챙기고 젊다고 무리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날 밤 11시 저는 편의점에 첫 출근했습니다. 점장님이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산, 진열, 청소, 유통기한 확인.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8,000원. 내일까지 35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신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아,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또 병원에 실려 갔다 왔어. 약값이 좀 필요한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30만 원. 30만 원. 제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아, 네가 더 힘들 텐데.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어머니 약값 30만 원, 합쳐서 65만 원. 제게는 28,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편의점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이 곧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12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곳은 5곳, 면접을 본 곳은 4곳.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불합격. 지원자분, 경력이 조금 부족하시네요. 학력이, 중퇴시라면, 나이에 비해 경험이. 면접관들의 말은 달랐지만 결국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정장도 없어서 빌린 옷을 입고 갔지만 소용없었죠. 찢어진 구두 밑창이 젖어 발이 시렸고 버스비를 아끼려 2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계속했습니다. 점장님이 정식으로 채용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 월급은 100만 원 남짓.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25만 원. 거기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여전히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었죠. 밤마다 편의점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25살, 대학도 중퇴했고
경력도 없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청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날로 초라해져 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 공채. 경쟁률 50대 1.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 달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면접장 대기실에는 2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반듯한 정장에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죠. 저는 제 낡은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닳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구두였습니다. 23번 박지훈 씨, 들어오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 나이, 그리고 일용직과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들.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대학은 왜 중퇴하셨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차피 젖어도 말릴 곳이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빗방울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지훈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할아버지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고, 자네 온몸이 다 젖었네.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 순간 이 따뜻함이 더 견디기 힘든지 모르겠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왜 그래?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 참았던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접도 떨어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2곳에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데도 필요 없나 봐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빗소리만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근처에 찻집이 있네. 가서 옷이나 좀 말리세. 할아버지는 저를 이끌고 작은 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간단한 거야. 서류 정리하고 심부름하고.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해.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일당은 15만 원 정도 줄 수 있네. 15만 원. 제가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받지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왜? 그건 동정 같아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필요한 일이야. 그래도 저는 유자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동정으로 받는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실력으로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어서 인정받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움, 존경, 그리고 결심. 알겠네, 지훈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자존심, 나는 이해 안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으셨죠.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게.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태림건설 강태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할아버지가 건설 관련 일을 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회장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찻집을 나서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반드시 기회가 올 거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가는 제 뒷모습을 할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명함을 꺼내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태림건설 강태준. 전화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해야 해. 저는 명함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동정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버티겠다고.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뼘 한 뼘 정성껏 닦아나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그 제안이 사실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겨우 4시간 잔 셈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집주인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월세는 간신히 입금했지만 늦게 낸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박지훈 씨 맞으신가요? 네. 저는 태림건설 비서실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림건설. 할아버지가 주신 명함에 적혀있던 바로 그 회사명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박지훈 씨를 찾고 계십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저기. 혹시 강태준 할아버지, 아니, 강태준 씨 말씀이신가요? 네.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박지훈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동현 비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훈 씨에게 저희 회사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면접 기회.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건설 쪽 경력이 전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신 분이시니까요. 김동현 비서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태림건설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김동현 비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면접 안내문이었습니다. 태림건설 신입사원 특별 채용 전형,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 추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다는 겁니까? 그날 공사장에서, 그날 국밥집에서, 그날 빗속에서 제가 만난 그 소탈한 할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님이었다는 말입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날 공사장에서 쓰러지신 건 현장 점검을 나오셨다가 열사병에 걸리신 거였을까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림건설 강태준. 검색창에 태림건설을 쳐왔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림건설, 국내 10대 건설사. 강태준 회장,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인물.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아는 그 따뜻한 할아버지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왜 신분을 숨기셨을까요? 저를 시험하신 걸까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토록 원하던 기회였습니다. 정식 회사의 면접 기회. 그것도 국내 10대 건설사의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태림건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연역, 주요 사업, 경영 철학. 하나하나 메모하며 공부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요일까지 3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출근 전에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 지훈입니다. 아, 지훈이 비서한테 연락 받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님이시라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알았다면 나한테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저는 더 조심했을 거고 더 거리를 뒀을 겁니다. 자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내 기대 이상이었어.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면접, 제대로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압력 느끼지 말게. 자네 실력대로 하면 돼.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면접 안내문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건설 산업에 대해, 태림건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밥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기회일지도 몰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빌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는 여전히 낡았지만 최대한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어진 눈 밑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태림건설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구나.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면접 안내문을 보여줬습니다. 아, 박지훈 씨시군요. 20층 면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면접실 앞.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면접관석 가운데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위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앉게, 지훈아.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옆에는 다른 임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할아버지만 보였습니다. 면접이 아니라 시험이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진짜로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내 전부를 보여드리겠어.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은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25살, 대학 중퇴 후 일용직과 편의점 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말을 하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격려와 기대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신분을 숨기셨을까? 왜 저를 시험하신 걸까?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지훈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건설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땀 흘리며 일했던 날들을.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를, 아니, 회장님을 만났던 일을. 그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맞췄습니다. 그날 공사장에서 쓰러지신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이야기를 해보게.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면접 중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던 것, 제 물과 도시락을 드렸던 것,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던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말을 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고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고 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왜 신분을 숨기신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면접에서 감히 회장에게 질문을 던지다니.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시험이었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보셨죠. 나는 40년 전 자네처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네. 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죠.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현장에 갔고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네.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내 옆 동료가 쓰러졌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지나쳤네. 내 일당이 까일까봐, 내가 문제에 휘말릴까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동료는 그날 세상을 떠났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40년간 나는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네. 할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사장에서 자네를 봤어.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열사병에 쓰러졌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망설이지 않았네. 자네의 물을, 도시락을, 시간을, 심지어 일당까지 포기하면서 나를 살렸어.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네. 자네가 진짜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회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할아버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셨습니다. 신분을 숨긴 건 자네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네. 자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국밥집에서도, 빗속에서도, 심지어 돈을 거절할 때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자네는 동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지. 그 말이 맞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자네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자네의 인성을, 자네의 가치를. 할아버지는 임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은 가르칠 수 없으니까.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 젊은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 씨를 채용하는 것이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차갑고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동정으로 채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고마워서 그래서 들어오는 거라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회의실 술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저는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그날 공사장에서 자네는 왜 나를 도왔나?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지. 만약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자네는 또 같은 선택을 할 건가? 일당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100번이고 똑같이 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 자네에게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주겠네. 그 기간 동안 자네 실력을 증명해 보게.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개월 후 우리 임원들이 자네를 평가할 거야. 회장 추천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네의 실력과 태도로.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 합격하면 자네는 당당히 이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네. 어떤가? 저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궁금해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현장 관리팀에 배치될 거야.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진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태림건설 출근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처음으로 제 정장을 입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작은 선물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 제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오전 8시 저는 태림건설 19층 현장관리팀에 배치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근무할 박지훈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경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따로 무리를 지어 앉았고 저를 끼워주지 않았죠. 멀리서 수사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추천으로 들어왔대? 면접도 제대로 안 보고. 치사하게. 우리는 얼마나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오후 3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현장 근로자의 시선으로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형식이 좀. 팀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쳐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보다 더 긴장되고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팀원들은 여전히 저를 거리감 있게 대했습니다. 점심도 커피타임도 항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3개월만 버티자. 실력으로 증명하자.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현장관리팀도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저는 팀장님을 따라 임원회의실로 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에 차갑고 냉철한 인상.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전무이사 강민수입니다. 누군가 소개했습니다. 강민수, 회장님의 아들이자 회사의 2인자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현장들의 안전점검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도 그중 하나였죠. 팀장님이 보고를 마치자 전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신입 박지훈 씨가 작성했습니다. 전무님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해부하듯 저를 훑어봤습니다. 박지훈 씨, 이 보고서 형식이 우리 회사 기준에 맞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 배우는 중이면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야죠. 이런 수준의 보고서가 임원회의까지 올라오다니. 전무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장님, 전무님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기초도 안 된 신입을 왜 현장관리팀 같은 중요한 부서에 배치하신 겁니까?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청년은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건 회사입니다.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뽑는 곳이 아니에요. 전무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혜를 주는 건 다른 직원들에게 불공정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전무,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채용하신 거 아닙니까? 전무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다른 직원들은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회장님 추천 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무님,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동정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실력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나 봅니다. 어차피 저는 동정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전무님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네요.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훈아,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하셨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빌딩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모른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편의점 알바는 이미 그만뒀습니다. 태림건설에 집중하려고. 이제 저는 다시 무일푼이었습니다. 월세는 다음 달에 또 나갈 것이고 어머니 병원비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희망을 받다가 다시 빼앗긴 것이 더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최악의 순간이 진짜 전환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어 구겨진 채로 바닥에 던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24통. 모두 할아버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12개. 지훈아, 어디 있나? 연락 좀 해주게. 민수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게나. 내가 자네 집으로 갈 테니 주소 좀 보내주게.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날 공사장에서 입으셨던 바로 그 옷이었죠. 지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저는 비켜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낡은 옷장. 제 삶의 전부가 이 작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상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지훈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 말.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감정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정말 동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네는 동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실력이라도 있나요? 경력이라도 있나요? 있지.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자네에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왜 자네를 채용했는지 아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공사장에서 자네는 나를 살렸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내가 잊고 있던 걸 일깨워줬어. 뭘요? 사람의 가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나는 40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어. 숫자만 보고 실적만 보고 이익만 봤지. 할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자네는 일당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왔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네에겐 그게 전부였잖아. 그날의 일당이, 그 일자리가.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았지.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게 자네의 실력이야, 지훈아. 할아버지가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 업무는 배울 수 있고. 하지만 자네 같은 마음은 가르칠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내가 4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 자네 같은 사람이. 하지만 전무님 말씀이 맞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들어왔는데 저는 회장님 추천으로. 그래서 3개월 수습 기간을 준 거잖아. 할아버지가 말을 자셨습니다. 자네의 실력으로 증명해 보라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포기할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수군거림이. 힘들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알아. 맨손으로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할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막노동꾼이 무슨 사업을 하냐고. 곧 망할 거라고. 수도 없이 들었어.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텼어.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 할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지훈아, 자네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한 일은 옳았어.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 동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 것.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게. 민수 같은 사람들에게 지지 말고.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자네에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야.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40년 전 그날 내가 외면했던 동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일 수도 있고 자네가 진짜 좋아서일 수도 있어.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자네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서셨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셨습니다. 지훈아, 한 가지만 기억하게. 네.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증명할 필요는 있지만 의심할 필요는 없어. 할아버지는 문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한 점퍼 차림에 천천히 걷는 뒷모습. 제가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던져졌던 정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옷을 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정말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어제 정성껏 펴놓았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절망에 빠진 청년이 아니라 오늘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건 7시 반. 아직 출근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어제 못다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회사 양식에 맞춰,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8시가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훈 씨, 어제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어제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럼 오늘 현장 점검 나가는데 같이 가볼까? 저는 팀장님을 따라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30층짜리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용접을 하고 철근을 묶는 사람들. 몇 달 전까지 저도 저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훈 씨, 안전 점검 좀 부탁해요. 팀장님이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저는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소화기 배치, 근로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상태,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층 작업장에 안전난간이 헐겁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팀장님, 저기 안전난간 확인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잘 봤어요, 지훈 씨. 즉시 작업이 중단되고 안전난간이 보수되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사고를 막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현장을 아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처음엔 팀원들이 거리감을 두었지만 점차 달라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했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니까요. 지훈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어느 날 선배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회장님 추천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선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미안하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저는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지훈아?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잘 봤어. 자네 제안대로 현장 근로자 휴게실을 확충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네.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그 기회를 붙잡았어. 할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첫 월급일세. 수습기간이지만 정직원과 똑같이 지급했네. 봉투를 열어보니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당당히 받게. 자네가 일한 대가야. 그날 퇴근 후 저는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100만 원.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돈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취직했어요. 어머니. 정말이니? 네.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매달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았구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평가의 날이 왔습니다. 임원 회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저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박지훈 사원은 현장 안전점검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시각에서의 안전 개선안들이 실제로 사고율을 30% 감소시켰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강민수 전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 저는 전무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제가 한 말 사과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동정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전무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정식 채용을 제안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박지훈 씨,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이번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같이 나가볼까?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 상당수가 우리 회사가 지은 거야. 할아버지가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건물만 봤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네가 내게 가르쳐줬어. 진짜 건설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배운 거지.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날 공사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건넨 물 한 통과 도시락 하나가 이토록 큰 기적을 만들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안전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이번 추석에는 서울로 모셔올 예정입니다. 회사는 제 제안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휴게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은 여전히 가끔 현장을 찾으십니다. 이번엔 신분을 숨기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새로운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점심시간 근로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 젊은 근로자가 물을 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하는 그에게 저는 제 물통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드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눈이었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행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근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1년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하지만 지쳐가는 청년의 눈빛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겠다고. 작은 선행의 씨앗을 계속 뿌리겠다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저 멀리 공사장 입구에서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수탈한 점퍼 차림이셨습니다. 저는 뛰어가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가 많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공사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처럼